유동원 참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본부장님도 저희가 2주 동안 쉬는 바람에 네. 3주 만에 뵈니까 계절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추워요, 그죠? 네, 여름에 뵀었는데 지금 저도 막 추워가지고 네. 코트를 꺼내 입고 했는데 뭐 시장도 상당히 좀 스산한 것 같고 날씨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결국 인플레이션 금리 부분이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가 지금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죠? 네.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금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제 채권 자체의 금리를 보시지만 저희는 이제 금리의 변함에 따라서 주식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들도 보고 있어서 네. 딱 보면은 지난 금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 좀 선물시장 이게 전부 다 이 인플레이션 금리, 고점 금리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야지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과도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딱 타이밍이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한 레벨 더 다운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끝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결국 금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내용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뭐 바뀌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거를 뭐 예측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지수대가 반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이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내려갈 룸이 있는지, 그렇죠. 이제 냉정하게 현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보는 건 또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자료를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미국 시장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한국 시장,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똑같이 금리를 가지고 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올해 뭐 거의 사실 작년 말에 얘기했었을 때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우리가 제가 예측을 못했고 많이 못했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네. 올해가 사실 뭐 중간선거 해라서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돌릴 거고 뭐 조정폭은 뭐 맥스 20%뭐 이렇게 봤잖아요. 10에서 20% 정도 조정 S&P. 근데 지금 여기 차트 나와 있듯이 27.5%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은 뭐 40% 빠졌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경우니까 뭐 우리가 예측한 거에 거의 2배 수준인 거죠, 사실. 예. 그래서 2배 가까이 빠졌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뭐 핑계거리를 찾자 그게 좀 그렇지만 결론은 금리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가 뭐 한 2% 정도 올라갔었을 거다라고 예측했다면은 그 정도 10%에서 뭐 한 15% 정도 조정받고 나면 반등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연말까지 3.75를 11월, 그 다음에 12월 달은 지금 심지어 4.5 얘기까지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4% 이상을 올리는 케이스니까 우리가 예측한 거에 2배 수준이니까 그만큼 하락폭도 2배로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일어날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연초든 작년이든 그 올웨더 전략 얘기하면서 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채권 비중 적절하게 들고 가고 주식 비중 적절하게 들고 가면 항상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 이게 이제 평균치다. 저희가 보니까 그 60-40라고 해서 주식 60, 채권 40 전략을 펴면 네. 미국 시장의 경우에 과거 거의 100년 역사로 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9%가 나와요. 네. 9%. 예. 높네요. 예, 네. 높죠. 네. 연평균 9%인 거죠? 예, 지금? 연평균 9%.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깨진 해가 예, 딱 3번밖에 없어요. 예, 1931년, 1969년, 2022년. 네. 예, 게다가 위에 보시면은 하락률이 2자릿수이지 않았어요. 예, 한쪽은 하락률이 있었지만 한쪽은 2자릿수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100년 동안에 지금이 처음으로 대공황 다음이네요. 예, 네. 아니, 31년 대공황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양쪽이 다 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이 둘 다 10% 이상, 그러니까 2자릿수 이상 깨진 적은 지금이 처음이다. 네. 예, 이거는 지금 100년 만에 처음 오는 이런 이벤트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이 또 리피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3년도에. 네. 내년에도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보다 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 주식도 그러면 추가로 또 10% 이상 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채권 금리도 4%에서 5% 이상 6%, 7%까지 갈 거다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되냐?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라는 건 좀 그렇고, 그거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사람이 80%. 예, 지금 그렇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원래 이제 약세장에서는 약세가 더 많으니까 약세장이고 강세론자가 많으면 강세장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까지는 볼 여유가 없고 올 연말까지 더 망가지냐 아니냐 이제 이 정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면은 60, 40 전략이 100년 내 최악의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34.4래요. 네. 애뉴얼라이즈 리턴으로. 채권에서 터지고 주식에서 예, 터지고. 이거는 대공황보다 더 낮은 수. 네. 예, 아까 각동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숫자보다도 네. 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 우리가 지금 금리 수준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가 올라갈지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주식의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어떤 급격한 변동성 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예측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6.6%가 나왔으니까 올해 연중 최고치가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비 비중이 지금 뭐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근원 중에서는 근원으로 계산하니까 40몇 프로더라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실제 그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주거비에서 오고 네. 그 다음에 서비스로 보면은 거의 60%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이 서비스 업종, 주거비 업종 이런 쪽에서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그 분해를 해서 CPI 내용들을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고요. 네. 유가는 뭐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다시 그 90달러 찍고 다시 좀 밀리니까 그것도 떨어져 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결국 주거 비용인데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주거비가 어떻게 되느냐는데 네. 아무래도 집값이 오른 다음에 렌트비가 그 뒤에 후행을 하니까 후행 한 1년 정도 후행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근원 CPI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빠지려면 뭐 음식료 값이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럼 결국 신차 가격이 빠지는 중고차 가격이 빠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시차를 두고 신차 값이 아마 빠질 것이고 근데 렌트비가 언제부터 빠지느냐가 이제 결정타인데 네. 네. 뭐 넉넉하게 잡으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면은. 결론은 이게 진짜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저희는 이 볼커 시대에 지금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볼커 시대는 이런 게 계속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것을 만들어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높았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쓰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기대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여주고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볼커가 그 시장을 맡아서 이제 감당하려고 했었을 때 타이밍 자체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빠르게 올리는 케이스였는데 이번에는 미리 선행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착화되기에는 다시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고용 시장이 유연한 나라죠. 예, 언제든지 뭐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하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더 계속 좋아진다. 왜냐하면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는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제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영업 마진율이 그러니까 깨진다라는 개념이 정말 옛날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뭐 12%대 수준에서 살짝 내려오는 정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깎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 과거 몇십 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인플레이션이 낮았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에너지나 유가나 이런 가격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추가로 고용을 할 때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부족해져 있는 레이버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IT라든지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에 더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셔너리 그 환경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생산성이 향상되는 환경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고착화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주거비 부분이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돼 갈 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현재의 금리 저희는 요번에 누구죠? 블러드 총재인가요? 네. 한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5% 이상 금리 필요 없다. 4.5%까지 올리고 끝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0.75 올리고 네. 12월 달에 0.75 올리고 그걸로 끝. 그러니까 5% 이상까지 올릴 정도의 금리 환경은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안 갖고 나왔는데, 이제 주거비를 쫓아가는 게, 주거비가 쫓아가는 게 주택 가격이죠. 네. 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피크를 친 게 20%대. 그리고 지금 15%, 아마 다음 달 나오면 10%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거비가 쫓아가는 거는 레깅이 있어요. 뭐 3개월이던 네. 뭐 레깅이 있는데 그 상승률의 고점을 찍었던 케이스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왼쪽에 차트를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를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6.6%가 나왔거든요. 주거비 상승률이. 그러면 6.6%에서 아까 그 주택가격 증가율이 20%까지 갔었으니까 레깅으로 20%까지 주거비가 올라가고 끝나냐. 그런 케이스는 여태까지 지난 거의 한 80년 동안 본 적이 없고요. 대충 보면은 6%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차트를 좀 그려보면은 6.6%는 거의 고점에 와 있다. 렌트비. 네. 렌트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거비. 렌트비. 네. 네. 그래서 그 주거 CPI가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는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쫓아간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 20%대의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또 더 떨어진다라고 계산하면 주거비의 상승률, 렌트비의 상승률이 6.6%, 7%뭐 이렇게가 고점이라고 치면 나중에 1년 뒤가 되면은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짝 지금 CPI가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CPI에 대한 걱정들 하고 있고 그 뭐 미래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가솔린 가격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시 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결국 그 생산 부분에 있어서 코타를 줄였잖아요. 200만 배럴. 예,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가 네.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 연준이 여태까지 얘기해 왔던 게 4.75에서 5%가 고점. 네. 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고점이 아니고, 근원이 6.6이 나왔으니까, 이거 6%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7%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숫자화 좀 시켜보자. 이거고요. 네, 전망은 사실은 뭐 저희가 계속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전망하는 부분들보다는 딱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로 봤었을 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주가면 금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 그렇죠. 그다음에 얘기했던 그래서 것처럼 1%더 올라가면 얼마나. 예, 그 이게 수치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게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 나스닥으로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가 어느 정도의 금리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계산이 되냐면 5% 금리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때 미국시 10년 기준이었었던가요? 네, 이게 10년 국채금리 예.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리 5%를 반영을 하고 컨센서스 20%를 깎고 본 게 1,600이에요. 1,70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를 더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점 금리 4.75, 5.0이 아니라 6%까지 간다. 그게 그 레이 달리오가 그때 전에 제가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4.5에서 6%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5% 정도를 반영한 건데 6%까지 1%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스닥의 한 12.2%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포인트로 계산하면은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10,000포인트로 계산하면 예, 200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빠질 수 있는 룸이 1%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9,000대 초반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1%가 그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이 되고요. S&P 기준으로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 4%, 그러니까 5%를 반영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리 5%인데 여기서 1% 정도 더 올리면 숫자가 얼마나 깎이냐면은 한 10% 정도 더 깎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12%고요. S&P는 10% 좀 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3,1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5%까지는 이미 벌써 시장에다가 던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 5%라는 것은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금리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저희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미 연준 금리를 4.75에서 5%가 아니라 1%포인트 정도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면 추가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룸들이 생긴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죄송한데 이제 요 모델을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그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니까 익숙하신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잘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의 뭐 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000선, 11,000선 정도 보면은 금리가 한 5% 정도 반영했고 여기 컨센서스 20% 감소라는 거는 ROE가 20% 빠진다는 그 컨센서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이어 포워드, 그러니까 네. 미래 컨센서스의 네. 첫째 해를 20% 잘랐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둘째 해를 15% 자르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ROE? 그러니까 컨센서스, EPS. 아, EPS 기업 이익 자체가? 네. 네. 그러면은 ROE는 20% 안 빠지죠. 덜 빠지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20% 기업 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감소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네. 대충 저희는 이미 미 연준이 시장에 던져놓은 얘기는 네. 반영이 됐는데 네. 시장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아니겠지, 더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들어가면 네. 더 빠지는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6.6%가 나왔으니까 네. 이미 FOMC 미팅이 있었던 지난 9월 21일 날 그죠? 네. 그때 이미 4.75에서 5%를 던졌잖아요, 시장에다가. 네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인플레이션이 예측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6.6까지 올라갔으니까 금리를 5%까지 올려서 끝나겠냐? 이런 그 불안 심리가 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 모델의 핵심은 한 축에는 그 할인율 변수, 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익 예상치인데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컨센서스 대비 20%를 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업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이게 유동적인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또 애널리스트들 보게 되면 추정치가 좀 후행하는 경향들도 있고. 이번에는 네. 기본적으로 후행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항상 지금 보시면은 1, 4분기, 네. 2, 4분기, 3, 4분기도 지금 거의 7% 발표했거든요. 네. 다 전망치 대비해서 네. 다 50% 이상이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네네네. 예, 계속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런 것 같으니까 결국 금리 변수로는 뭐 이미 5%까지도 반영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6%까지 뭐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할 레벨이긴 한데 그럼 결국은 귀결되는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컨센서스 정도 수준 정도 나와줄 거냐 아니면 지금 사실 3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후행적으로 기업 이익이 조금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 빠졌죠. 그러면은 1년 뒤의 실적을 가지고 빠지겠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참 우스운 게 1, 4분기, 2, 4분기가 예측보다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실적이 실적이 컨센서스. 또 3분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원래 그 월가는 워낙 이제 저기 좋게 발표했다 나쁘게 나오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예측치보다 잘못 나오면 주가 하루에 20%씩 부러지고 막 이러니까 항상 그 조심이나 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컨센 빠지는 거 보면 정말 폭포수 빠지듯이 빠지거든요. 국내 기업은 50조 대 중반 하던 게 지금 30조 대 초반 30조 대 깨지는 정도 수준 나와요. 네. 네, 전망이 한 두세 달 만에. 안 팀장님이 그 얘기 계속 했던 게 기억이 네.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전망치. 폭포수처럼 빠지는데 결국은 이제 컨센은 많이 빠질 것 같고 제 생각은 이제 컨센을 보면서 주가를 측정하는 거는 뭐 전 별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목표 주가 잡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과연 이 금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도기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30년 동안에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래 틀렸기 때문에. 아니 오래 왜 그러냐면 대체 왜 그러냐면 저는 심지어 애널리스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운영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자기가 컨센서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려워진다. 저는 컨센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컨센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했었을 때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컨센을 바로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링을 돌릴 때 아니면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 때 뭔가 기댈 게 있어야지 만들죠. 근데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이냐면 컨센을 쫓아가면 항상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컨센이 나오는 것들이고 물론 추정을 합니다. 미래 추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먼저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델도 굉장히 빠르게 직원들 잘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텔도 5,000명이나 자르고
그래서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라는 게 기업의 행동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는 게 저는 현장 투자자로서의 저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기업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준점을 봤을 때 그건 컨센이 아니고 금리니까 금리에 따라서 오히려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가격 매김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거는 입장인 거고. 당연히 모델링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기존금리가 이런 정도 나왔으면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네. 5%의 무위험 수익률이면 채권 금리는 거의 2배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미국의 BBB채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10%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가야 되느냐, 지금도 괜찮느냐. 저는 요즘에는 그래요. 채권 투자 하셔라. 너무 좋다. 너무 해피하지 않느냐. 5%가 막 나오고 있다. 6%도 나온다. 나중에 금리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간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금리면 왜 못 사느냐. 사라. 채권 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할 사람은 뭐냐. 주식할 사람은 목표 수익률이 훨씬 높은 주식만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으로 10%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니 주식으로 15% 먹겠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닌 것 같고 나 주식시장으로 30%에서 50%에서 100% 정도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콜. 그건 해야 돼.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정말 자신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목표 수익률에 맞는 것들을 항상 종목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셀렉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다가 네. 지난 9월, 10월 좀 딱 요때 빠지면서 네. 그 종목들까지 흔들렸어요, 지금. 그건 다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다 근데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종목들을 믿고 종목들에서 분석을 하고 내가 그 기반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종목이 흔들려요. 근데 그 종목이 흔들리는 이유가 매크로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거면 거기에 맞춰서 던져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딱 제가 그게 어떤 경험을 했냐면 2008년도 9월달, 10월달이 그때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네. 지금 예측치보다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여태까지 버텨오다가 그때 무너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쫙 오르기 시작했고 6개월 지났더니 빠진 거 다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삼성전자라고 쳐요. 뭐 아무리 뭐 실적이 깨졌던 뭐 했던 간에 우리가 모델링을 돌려서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8만 원이다. 아니면 10만 원이다. 근데 실적이 깨졌으니까 주가가 지금 5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럼 이제 괴리가 벌어진 거잖아요. 실적이 깨졌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5만 원 내려왔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때부터는 나중에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개념이 올 때부터 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업을 골라냈는데 그 기업을 골라냈는데 마지막이 가장 힘들어요. 빠지는 장에서는.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는 이제 언제 가능하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네.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네. 그거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컨센서스가 이렇게 되고 이걸 다 떠나서 지금 말씀하는 전략은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는 알파 전략인 거고요. 같이 지금 섞어서 얘기한 거는 매크로 금리를 얘기하는 거는 매크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무슨 전략을 펴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전략에 맞춘 거를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적으로 모든 걸 지금 결정을 그렇죠. 내리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끝나갈 무렵에 펀디멘탈적이나 알파 전략을 흔든다고요, 마지막에. 그때 엮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최근의 변동성이 원래 고점에서도 그렇고 저점에서도 그렇고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개별 종목도 그렇고 주식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 큰 거를 나쁘게 시작하면 이제 위기의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테고 나쁘게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시는 분은 원래 끝장 가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야.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러니까 저점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뭐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오늘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 본부장 굉장히 사랑하는데 컨센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의 격차가 20조 원이에요. 저는 한국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고저차가 20조면 쉽게 얘기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10배 치면 200조 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가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운용자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 운용자니까 보면 컨센이라는 건 제가 물론 한국적인 상황에만 있었기 때문에 컨센의 유동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크니까 이 유격이라는 게 너무너무 크니까 차라리 그건 금리를 때려서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그 뭐랄까 저 압도적으로 컨센하고 시장 격차하고 큰 그거는 금리를 건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때려버리면 돼요. 한국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나라 똑같은 저거 아까 그 1%포인트의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요걸 보시면은요. 지금 4%를 반영을 하면 금리를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2,700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날 2,700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4%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금리가 1%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2,263이에요. 그럼 440포인트야. 440포인트가 사라져요. 네, 1% 엄청나게 금리. 큰 거죠. 네. 근데 똑같이 그거를 리스크 프리미엄 1% 올리면 똑같은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한 크레더빌리티가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을 때려버리면 돼요. 네. 그 시장은.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 평균치를 내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면은 웩을 만들어야 되니까 리스크 프리미엄 플러스 금리 이게 더한 게 전체니까 그거를 계산했을 때 적정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는 것이 맞냐 이거를 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 한국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동폭도 심해. 네. 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또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갭이 1%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에 ROE의 변동성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들여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네. 컨센서스가 쫓아가는 타이밍도 빠르고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컨센서스를 쫓아가지 주가가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걸 쫓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분석했던 통계적으로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예, 사실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어쨌든 지수가 이제 지금 이 정도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매크로 영역 가지고 뭐 더 빠지네 마네 하는 거는 좀 지금 이제 이 레벨에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된 것 같고 결국은 이 안에서도 이제 돈을 버는 기업, 뭐 강건한 기업들을 잘 고르면 되는데 사실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늘 항상 앞에서 저희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제 못 나갔는데 오늘 한 그래도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뒷부분에 가니까 업종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로 조금 그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괜찮게 우리가 좀 관심과 주목을 해야 할 만한 업종이나 내지는 sek터 그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이 있을까요? 얘기를 좀 하죠.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실질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플러스가 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기업이 이 실질금리보다 훨씬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벌어들이고 그것의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ROE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금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PBR이 높아지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민감도가 높다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간에 ROE가 전체적인 비용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갭을 일으키는 회사를 찾아내면 그 기업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현금을 들고 있거나 지금같이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 안전자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금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트 보실래요? 지금 실질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금 가격은 급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이 먹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채권이 지금 금리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 치면 채권 들고 있는 것도 또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업이 얼마나 높은 ROE를 창출하고 그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 비용 높아지고 프리미엄 높아지고 그걸 빼도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엑스트라로 벌어들이는 갭을 벌어들이는 숫자가 높은 기업일수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자극을 받았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지금 임금 상승률, 고용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가장 예민하단 말이죠. 그럼 임금 상승률, 고용 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비스 섹터 안 사요. 많은 분들이 서비스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지금은 또다시 되돌아가서 생산성 높이는 기업, 프로덕티비티 계속 높아지는 기업, 생산성 높아지는 기업, 결국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은 기업, 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 예.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또 생각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저는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비중을 높였으면 높였지 줄이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포트를 너무 자료가 많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없나 보다. 안 올라갔나? 뒤쪽에 있으신 어디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뒤쪽에 맨 밑에 상대적 매력도 거기 말씀하시나요? 글로벌 기업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옆에 곁다리로 첨을 좀 드리면 이제 재고 조정이 들어갔죠. 네, 재고 조정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가 관건이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재고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지금. 어떤 네.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아니요. 보시는 건가요? 이제 바닥이 시작하는 신호가 나왔죠. 아,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재고가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재고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고가 바닥이 나면 바닥이죠. 그 소화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핵심인데 재미난 건 떨어질 때는 너무 선행성을 보여줘가지고 과연 오를 때는 선행성을 얼마나 보여줄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관건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부님 혹시 어떻게 네. 찾으셨나요? 조금 이제 마무리를 네. 슬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까 마무리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과 업종은 여전히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종이다. 네.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전체의 비용에 차지하는 것이 낮은 기업이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뭐 석유, 뭐 에너지도 일정 부분 들어가긴 하는데 올해의 스타들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는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 예. 올해 가장 많이 빠진 업종들 중에서 특히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계산했었을 때 적정 가치는 훨씬 지금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반도체든 IT든 전기차든 신재생 에너지든 심지어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비중을 70% 가까이, 65% 가까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에너지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 업종이든 뭐 이런 쪽도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서 투자를 하는 것이 네네. 결국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사실 모두가 또 힘든 시기이긴 한데 또 나중 지나면 또 이 또한 지나가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서 저 이제 계속 매주 보니까 또 이제 네. 그런 쪽에 좀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연합인포맥스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KTV 국제 컨퍼런스가 다음 주 화요일 10월 25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고요.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페어먼트 호텔 엠버서더 그랜드 볼룸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지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100분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려고 해요. 박 박사님도 나오시나요 거기? 저는 뭐 그 정도 아직은 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가고 저는 열심히 볼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어렵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거니까 정말로 꼭 함께 하실 분, 노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가서 꼭 들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사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지금 주소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직접 성함하고 전화번호 등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보면은 연사들이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사까지는 지금 소개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어쨌든 제9회 KTV 국제 컨퍼런스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분 저희가 초대하니까 정말 훌륭한 꼭, 자리네요. 예, 네.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